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토론의 즐거움, 2023년 1월 28일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늦었는데요. 최근에 꽤나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시즌 1까지 마치고 갑자기 이 복수가 막 진행되는 순간 시즌 1이 끝나서 모두의 분노를 산 더 글로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더 글로리 얘기만이 아니라 더 글로리에 나온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보는 그런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규님께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을 쓴 작가 김은숙 작가가 신작 드라마를 냈습니다. 흥행이 확실한 작가시죠. 이분의 극본을 이분 커리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고요. 현재 8화까지 공개가 되었고 9화부터 16화, 그러니까 파트 2는 3월 7일에 공개된다고 해요. 그래서 송혜교 씨가 주연을 했고, 뭐 이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뭐 낮에 틀었는데 끝나고 보니 저녁이더라, 밤이더라, 밤에 틀었는데 끝나고 보니 해가 떴더라, 좀 이런 평을 들으면서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예,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끔찍한 학교 폭력, 뭐 이제 여기 좀 이따 뒤에도 풀겠지만 뭐 고데기를 몸에 이렇게 지지면서 뭐 열 체크를 한다는 식으로 막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린 주인공 문동은이 아득바득 살아남아서 선생님이 되어서 이 학교폭력 가해자들한테 복수를 하는 이야기고요. 그 학교폭력 복수를 위해서 각자의 좀 조력자들을 하나씩 모아가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좀 어떤 복수를 예고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드라마의 핵심 줄기 스토리 라인입니다. 네네네. 일단 뭐 스토리 라인 자체가 뭐 어제 좀 선명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런저런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스토리 라인에 대한 어떤 흡입력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로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회장님은? 저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회자되지 않았으면 안 봤을 드라마이기는 해요. 왜냐면 폭력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학교 폭력은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현실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저희 세대에 와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덜해졌다고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동의하는 편인데, 그렇다고는 해도 역시 그게 생각나게 하는 현실에서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폭력 자체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봤을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1, 2화에 집중되어 있는 그 가해 장면들은 상당히 스킵하면서 이제 본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게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철저한 사적 복수, 전혀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복수가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가는 거에 어떤 서스펜스, 스릴러,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김은숙 작가 드라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시도를 하다가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드라마였는데, 아무튼 이번 드라마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기존의 김은숙 작가들 태양의 후예? 그것도 김은숙 작가 거죠.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로맨스물을 하시던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번 드라마는 굉장히 하드한 스타일의 드라마를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김은숙 작가가 최초로 시도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좀 센 드라마는. 그래서 매운맛 김은숙 드라마?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8화를 거의 순식간에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한 번에 쭉 몰아서 봤고. 네, 많은 분들이 작가 얘기만 하시던데 그 PD가 비밀의 숲 PD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김은숙 작가의 스타일에 비밀의 숲 PD의 스타일이 합쳐져서 그 김은숙 작가의 작품만으로 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타일의 제작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보다 좀 달라 보이는 거는 그 PD의 어떤 그게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서브 작가일 수도.
그렇죠. 예. 온전히 김은숙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김은숙스러운 장면이 몇 군데 있긴 하죠. 그 남자 주인공 조력자 중에 이름 뭐였죠? 의사로 나온. 네, 의사로 나오는. 주여정. 자꾸 주여정. 1, 2화부터 한 3화 정도 사이에서 자꾸 로맨스를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자꾸 이제 김은숙스러운 로맨스를 시도하는. 로맨스의 구도 자체가 약간 좀 뭐랄까요, 로맨스 자체가 무슨 뭐 납득되는 구도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좀 어색한 것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밑도 끝도 없는 로맨스. 송혜교가 칼같이 거부하면서 가는 그런 장면이 그리고 있었어요. 그 후반부에 이제 그 분이 이제 본격적인 조력자로 등장하는 걸 암시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분이 뭐 그분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간접 피해자인데, 근데 그거의 간접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조력자로 나서는 그 약간 모멘텀, 이게 잘 좀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약간 짝꿍이랑 둘이 보고 있는데 계속 거슬렸던 거는 그 조력자인 의사가 훨씬 어린 사람인데 얼굴이 자꾸 선배라고 선배라고 선배님 이러는 게 개인적으로 좀 거슬렸습니다. 네. X세대 특. 주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결과물에 좀 결과물 이외의 정보는 좀 일부러 무시하는 편이라 이게 김은숙이라는 사람 전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 전작 중에 뭐 보니까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는데 그냥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이게 폭력을 아주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폭력을 다뤄서 이게 이 작품이 흥행이 됐던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복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작가 자체도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딸의 질문에서 시작된 각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내가 맞고 오는 게 더 뭐 좋아 아니면 때리고 오는 게 좋아? 때리고 오는 게 좋아라고 해서 그 말에 꽂혀가지고 본인이 이입해서 그냥 문동은이 돼서 작가가 아마 그 각본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복수심을 건드려서 끌어낸 각본이고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복수에 대한 쾌감을 건드린 작품이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의사도 그렇고 거기 그 문동은과 문동은의 조력자들과의 그 좀 약간 어색한 그 관계들, 이게 다 그들을 묶어주는 게 복수라는 키워드잖아요. 다들 복수자여서 다들 문동은에게 이입을 하고 그 사람들 그 극중 인물들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다들 마치 그 월드컵에서 메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를 응원했던 것처럼 문동은의 그 서사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문동은의 복수를 응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그 케이스를 보여주지 않고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사적 복수를 허용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건조하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아마 머뭇머뭇할 것 같아요. 보통 그 사적 복수는 좋지 않지, 법으로 단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개별적인 케이스를 보여줄 때는 다들 그래 복수해야지, 문동은을 다들 응원하게 되는 이 원초적인 어떤 복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학교 폭력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저는 그냥 그 복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더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복수 몽테크리스토 백작부터 해서 복수를 다룬 수많은 서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응보라는 감각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인류에게 고유한 감각이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꽂힐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네네네. 중간에 뭐 드라마 내에서도 성경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암시하는 대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주식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원천적인 감정을 건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드라마가 뭐 페이스북에 잠깐 썼는데 아까 이제 혜영님이 말씀하신, 저도 요즘은 이제 폭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한국 그 컨텐츠들을 약간 좀 거리감을 두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나왔던 여러 뭐 이렇게 되게 뭐 폭력물들을 보기가 너무 좀 힘들어서. 근데 이 드라마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다뤘고 또 피해자에게 정말 감정을 이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심각하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입해서 그
피해자의 자리에서 학교 폭력을 바라본 경험이 얼마만큼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 드라마가 가진 미덕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 경험을 겪다 보면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는 그 제3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를 판단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동안 학폭을 다루는 방식은 뭔가 이 학폭을 해결하는 선생님의 이야기, 학폭을 뭐 겪는 아이를 둔 부모의 이야기, 혹은 학폭에 개입하는 뭐 변호사의 이야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는데, 이 드라마는 확실히 그 학폭의 피해자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 피해자를 뭔가 대단히 처량하게 그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송혜교라는 배우를 통해 되게 우아하게 그려지잖아요. 네. 우아하면서도 또 서늘하게 그려지죠. 그런 식의 어떤 표현 방식이 학폭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새로운 드라마였고, 네, 저는 새롭게. 근데 그게 성폭력 관련된 부분이나 또 학교폭력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폭력이 최근에 이제 막 불거졌을 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는 보도윤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은 잘 보도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학교폭력이 있었다, 이런 폭로가 있었다, 이런 정도만 묘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냥 보도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일지, 그냥 사진에서 그 힘들어하는 뭐 어떤 피해자의 모습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주로 얘기가 됐고, 또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였던 것 같은데, 드라마는 어쨌든 이제 그 픽션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관계에도 어느 정도 이제 포함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시청자들에게 좀 더 이제 가해자나 약간 중립 기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의 입장에 좀 더 감정을 이입해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 그런 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건조한 보도로만 이 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세대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커서 저만 해도 요즘 벌어지고 있는 교실에서의 학교 폭력의 양상이 어떤지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저희 때 학교 폭력이 있었지만 가해자라고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불량한 비행 청소년들의 그런 일탈이라고 했죠. 그때는 보통 가해자들은 그냥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상이라고 하면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부모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뭐 그냥 그런 소위 말하면 좀 불량스러운 비행 청소년들이 괜히 교실에 와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게 전형적인 학교 폭력의 양상이었거든요. 네. 옷 뺏고 뭐 돈 뺏고 이러면서. 근데 그 글로리에 나온 그 가해자들의 모습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해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 옛날에 그래 뭐 그런 애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 폭력하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은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뉴스로만 학교 폭력을 접하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곽튜브라는 유튜버가 모 예능에 나와서 뭐 그런 뭐 자기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좀 귀에 들어왔던 부분이, 부모한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나 그 고등학교 그 자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가 그냥, 보통의 부모들은 말리죠. 왜냐면 저같이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냥 그래도 그 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거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냐라는 아주 그 진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입장으로 자퇴를 안 시켜줘서 이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선택하게 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교훈적이라기보다는. 자퇴를 했지. 네? 자퇴를 했나요? 자퇴를 하려고 시도했다, 그 발언을 나왔었고, 부모님이. 네. 나중에는 본인이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해서 자퇴를. 그렇죠. 뭐 울면서 나중에 뭐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그 장벽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글로리라는 이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그 어떤 그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기성세대들한테 뭐 그런 좀 뭔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감각을 좀 알려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가해자들에 대한 설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가해자들의 설정이 철저하게 계급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박연진과 그 전재준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부자 캐릭터 두 명이 최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따까리들 두 명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부잣집이지만 그 밑에 있는 두 명이 누구죠? 그 최혜정이랑 네. 남자애 뭐냐? 손명호. 그 두 명이 이제 매일 이제 못 살면서도 부자들의 이제 바로 밑에서 이제 모든 손발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 안에도 어떤 그런 계급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통 요즘 묘사되는 그런 학교 폭력을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어떤 그런 경제적 계급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그 안에 기싸움 안에서 가장 이제 기가 센 친구가 일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약간 기가 모자라는 친구들이 이제 2, 3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약간 따까리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계급을 거기다가 삽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돈 제일 많은 친구가 제일 힘이 세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넣어서 재현했다는 것, 그 부분이 약간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 그게 현실하고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또 그 어떤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전형성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그들의 가족 관계도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해자들은 가족들끼리 굉장히 서로 해줄 것도 많고 서로 밀어주고 물려줄 것도 많고 뭐 딸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힘을 써서 돈을 쓰거나 어떤 뭐 다른 술수를 써서 자식들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로서 가족 관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피해자들은 저 가해자의 어떤 대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계속해서 누구죠? 그 도와주는 그 아주머니도 보면은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송혜교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가족에게 그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가족에게 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관계들로 묘사가 되는 이게 의도한 뭐 일부러 그렇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상의 반영이지 않을까. 이게 부자들은 굉장히 서로 도와주면서 가족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가족 모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주는 반면에 또 파탄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피해자들의 어떤 전형성 이런 것들도 어떤 시대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계급에서 제일 시대상이 반영됐다고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집이 좀 가난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삐뚤어져서 막 이 폭력을 그냥 그 뭐 일진들처럼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물려받을 게 많으니까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물려받을 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나와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대가 좀 반영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사는 그냥 억울함이 많은 친구들이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가진 게 많은 친구들이 심심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학성 네, 그런 단계로 이른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시대상이 좀 녹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동은의 엄마가 가해자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 어머니가 이제 딸이 학교에서 그렇게 처참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나중에 이제 자퇴를 처리하는 것도 돈 자기가 받고 그냥 사인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제로 가해자들도 그 피해자한테 너네 엄마가 네 가해자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흑수저, 금수저 담론 그 자체인 맞습니다. 거죠. 네. 금수저들은 아까 그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화기애애하고 교양도 있고 연대도 잘 되고 반면에 흑수저는 연대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뒤통수 때리고 돈도 안 빌려주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흑수저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담론과 연결이 되어서 보는 내내 좀 걸리더라고요. 계속해서. 과연 뭐 물론 저것이 현실의 어떤 반영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현실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어떤 위계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의 역할을 기능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드라마가 잘 보여준 게 강자들 사이의 연대의 성격 그리고 약자들 사이의 연대의 성격 이걸 되게 구별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강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문동원이 조금만 단서를 흘리면 서로 이제 반복하기 시작하고 균열이 생기는 그 구도를 보여주고, 약자들끼리는 뭐 이제 그 염혜란 씨가 연기한 캐릭터나 네. 그 이도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나 이 문동원이나 이 셋이 각각의 좀 연대감을 갖게 되는 계기들을 보면 서로의 피해감에 대한 어떤 공감을 시작으로 좀 끈끈해지고, 여기는 사실 끊어지기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강자들 사이에는 돈이니 권력이니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이제 끊기는 순간 바로 끊어지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더글로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제 나이브스 아웃이라고, 네. 이것도 넷플릭스 건데요. 네. 글래스 어니언 그 후속작인데, 근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구도가 나타나거든요. 강자들 사이의 연대는 요 권력을 조금만 끊으면 바로 끊어져 버리는, 오히려 서로 이제 물어뜯기 위해서, 아니면 이 계기를 바탕으로 너의 권력을 내가 갖고 오기 위해서 물어뜯는 관계로 전환하기 너무 쉬운 관계인데, 약자들 사이의 연대는 각자의 피해감을 사이로 맺어지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요즘 좀 잘 그려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중학생 때 목격했던 폭력은 이미 더글로리에서 보여지는 폭력의 형태에 가깝기는 했어요. 네. 저는 중학교를 수원에서 다녔는데 그때 노골적으로 애들을 패는 애들은 다 잘 사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러니까 어떤 일정 계급 이상의 부모였고, 그 부모에게 그 계급의 재생산을 기대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들도 그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그 관습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약간 빡치면 이제 폭주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늘 걔네들은 다시 학교에 돌아왔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퀘스천 마크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고 걔네들한테 대들었던 애들은 사실 학교에 못 나왔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폭력을, 강자는 폭력을 휘둘러도 인생이 여전히 있는데, 그걸 수습해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자는 인생을 걸고 폭력을 휘둘러도 그게 나를 때린 사람한테 닿을까 말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부터 사실은 이미 되게 느끼고 있었죠. 참 저는 학교 폭력과 계급성 문제를 얘기할 때 공감이 너무 잘 하기 어려운 게, 저는 이제 학창 시절 일산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6회 졸업생, 중학교 3회 졸업생, 고등학교도 6회 졸업생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학교가 세워지고 얼마 안 들어가서, 그리고 신도시 일산 자체가 생겨진 지 한 5년, 6년 돼서, 그러니까 일산 처음으로 이주한 애들이 그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 같이 일산에 간 사람들의 계급 수준이 뭐 알잖아요. 다 똑같아요. 비슷한. 네, 거의 다 똑같아요. 애들의 그 수준도 거의 다 똑같고, 특별히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누가 더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게 없는, 잘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폭력 자체도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거의 보이지 않았고, 뭐 그러니까 노골적인 왕따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좀 이 학교 폭력 문제를 계급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는 화자들을 볼 때 저는 이제 개인적 경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소셜 믹스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된 지역에서 뭐 제도적으로 실현된 건 아니지만 그냥 어쩌다 시기상 그렇게 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폭력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역으로, 예, 그러니까 역으로서의 역으로 학교 경험을 폭력 좀 문제가 계급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계급이 똑같으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가장 큰 차이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학교 폭력의 양상 세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어떤 세대입니까? X세대입니다. 명시. 세대로서 저희 세대가 제가 두 세대의 막내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때는 학교 폭력의 양상은 저희끼리의 세계였고, 거기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건, 그 학교 폭력을 체감하면서 느꼈던 바는 1차원적인 힘의 논리를 다들 알게 됐던 거죠. 그냥 어른들과의 세계는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끼리에서 가장 센 놈이 누구고 가장 약한 놈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전부였어요. 그때는 가장 센 놈이 약한 놈을 때릴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남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거는 어른들의 세계와 연결돼 있는 그 현실의 부조리한 세상을 그대로 학창 시절에 배울 수 있는, 부조리를 학습하게 되는 어떤 창구로서의 학교 폭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세계여서 이거를 저도 그 재현님 말씀처럼 이거를 진짜 온전한 재현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 그냥 너무 자극적으로 가해자들 너무 전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저는 계속되는 충격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물론 학생들의 세계와 그 교사나 부모의 세계가 연결되는 건 과거에도 있었죠. 근데 그 연결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뭔가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뭔가 사고를 쳤다거나 했을 때 그 친구는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학교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 소위 말해서 아웃사이더, 주변부에 있거나 이런 이제 소위 문제야, 뭐 불량 청소년 이런 친구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사고를 치면 거기서 바로 아웃이 되는. 지금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그런 사고를 치는 친구들이 잘 사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저희 친구들 중에서 부자들인 친구들은 그냥 샌님이거든요. 부모가 애들을 네, 해서 그런 샌님이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이 부모가 그 돈이 많고 어쨌든 권력이 있는 친구들의 아이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이에요. 저는 진짜 노엘 생각밖에 안 나네요. 네네. 세상이 바뀌었다는 하나의 네네네. 너무 네네. 간상징.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이 세대 아버지의 가장 큰 X세대와 가족의 가장 큰 가해자가 맞는 거 같아요.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가 맞아. 너희를 보면 최대 가해자야. 제목은 이걸로 합시다. 네, 이런 방식으로 좀 뭔가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세대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현의 윤리 이런 부분들도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이 고데기를 이용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있었던 2006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고 또 여러 사건들을 모티브 삼아서 이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정신과 의사에 대한 살인 사건, 윤세원 그 의사에 대한 사건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고 여러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현의 윤리 측면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창작물이든 간에 실화를 베이스로, 실화를 모티브로 삼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다. 혹은 또 사건의 어떤 서사의 핍진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한 문제, 혹은 그 사건이 얼마나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가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더글로리에 나온 그 고데기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이고 그 정신과 의사의 살인 사건은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에 건 사건은 한 10 몇 년 정도의 이전 사건이고 이 사건은 뭐 한 4, 5년 정도 된 사건인데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을 때 그 사건들의 유가족들과 혹은 그 사건들의 피해 당사자들과 어떻게 뭐 협의를 해야 되는가? 협의가 필요한가?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고 요 고민을 좀 처음 하게 됐던 게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그 소년 심판이 있었잖아요. 네. 김혜수 씨가 재판 그 판사로 나온 드라마. 거기서도 1화, 2화에서 모티브로 삼았던 사건이 한 4년, 5년 전인가 트위터에서 뭐 자켓 커밍이라는 컨셉으로 일어났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살인사건이. 그 사건을 거의 그대로, 그리고 그 드라마 안에서 카톡 대화들이 오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카톡 대화도 똑같이 이제 드라마에서 차용해서 쓰거든요. 좀 이런 사건들, 실제 피해자가 있고 실제 유가족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모티브로 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 그런 것들 피해가는 방편으로 드라마 시작 전에 뭐 여기에 나오는 뭐 사건들은 실제 뭐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게 있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트위터에서 본 농담거리인데 실화와 가상의 스토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드라마,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이야기는 실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면 가상이다. 이 이야기는 실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면 실화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좀 많이들 피해가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자막을 내는 거 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그 사건을 떠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독이나 작가가 나와서 나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다 라고만 하면 그냥 약간 면죄부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그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재연의 윤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이제 때에 따라서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좀 흘러가는 방식으로 지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그 사건 자체를 다룬 영화, 드라마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유가족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죠. 네. 뭐 예를 들어 밀양 같은 사건들 네, 네, 그런 네. 것들은 이루어지지만 이런 드라마처럼 뭐 한 에피소드에 일부러 뭐 좀 핍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이는 모티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 문학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피해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품의 핵심이 실제로 내가 삶에서 관계 맺었던 사람들, 특정 인물과의 어떤 에피소드인 경우가 있고, 그걸 거의 그대로 작품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왕왕 있는데, 네, 최근에도 있었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그냥 풍문으로 떠들었다면, 요새는 내가 그 피해자다 라면서 이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 문제가 가시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큰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일 테니까 김은숙 작가님이 이거를 제대로 풀었기를 바라고. 네. 그 부분은 사실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뭐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피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아까 이렇게 주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수의 과정에 모두가 지금 몰입해서 이 복수가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즌 1이 끝나면서 모두가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물떡밥만 뿌려놓고. 네. 근데 이 사적 복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들이 좀 미진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시스템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방식의 사적 복수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고 사람들이 되게 공분하고 문동은에 이입하는데, 그래서 그 이입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사적 복수를 통쾌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사적 복수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다른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전자라고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혹은 뭐 어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응들, 어떤 큰 이런 사회적 이슈가 벌어지는 사건들이 터졌을 때마다 사람들이 뱉어내는 그 요구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떤 공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가해자가 최대한 어떤 피해자가 받은 것만큼의 어떤 피해를 뭐 보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그 사회가 통제하는 것이, 뭐 통제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그런 사적 복수를 통쾌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사적 복수를 어떻게 사회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문동은을 위한 길인가? 라는 생각? 최근에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좀 그런 식의 결말들이 있었어요. 거의 스토리 한 80%를 사적 복수의 과정으로 채우다가 마지막 20%에서 하지만 너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이게 법의 심판을 넘기는 경우들. 그 이제 사적 복수가 아니라 이제 공적 어떤 제재로 그 결말을 푼 건데, 그런 식의 결말들에 대한 반응들은 언제나 최악입니다. 왜 이딴 식으로 푸느냐, 왜 죽이지 않느냐, 왜 몰락시키지 않고서 법의 심판을 맡기느냐, 약간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나오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적 복수의 완성에 좀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하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그 고대 성문법들 보면 다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무슨 뭐 보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수심을, 그러니까 국가가 복수의 대리인으로 등장한 게 이제 법률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가가 개인들끼리 그렇게
보복의 어떤 연쇄로 이어지는 그런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통치를 위해서 등장한 것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복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대에 와서도 아직도 내가 당한 저 사람이 그 글로리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를 죽인 그 범인이 법의 단죄를 받고 있지만 피해자 유가족의 어떤 응분은 전혀 풀리지 않아서 복수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그러면은 어떻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와 어떤 복수심을 정당하게 인식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분노에 대한 그 공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저는 그래도 이 사적 복수의 테마를 다른 드라마에 대비해서 더글로리는 되게 잘 풀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드라마들은 공적 제재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일단 사적 복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 1~3화에서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고 학교에도 뭐 자퇴서를 내봤고 뭐 어머니한테도 호소를 해봤고 보건교사를 통해서 그렇죠. 보건교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근데 그 모든 공적인 경로들이 다 막힌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게 이 드라마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좀 영리하게 그 어떤 도덕적인 비판을 피해가려고 했다라는 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형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뭔가 이런 작품을 보게 되면 관객의 입장에서도 보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동시에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작자니까. 네, 맞아요. 네. 결국엔 직업병인데 문동은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걸 저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작가가 결국엔 이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까를 보면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이제 문동은이 하는 얘기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눈은 뭐고 이는 뭐냐라는 걸 계속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통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고통에는 고통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관, 복수의 세계관에서 이제 최고의 글로리는 공멸이죠. 근데 이 공멸에 대해서 작가가 약간 아주 문틈처럼 열어놓은 게 박연진 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밖에서 이 안에 연결은 돼 있지만 나갈 수도 있는 존재로 마지막에 열어둘까? 아니면은 뭔가 이 공멸의 세계관 안에 그 아이도 벗어날 수 없다는 방식으로 끝내게 될까? 그리고 이 모든 복수의 과정을 통쾌하게 보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에 이 우리가 감정이입했던 문동은이 파멸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이게 저는 되게 좀 뭔가 궁금해진 부분이에요.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 문동은의 딸이, 그러니까 이 사적 복수의 세계관으로 보면 박연진의 딸. 박연진의 딸이 그대로 그 세계관을 연결시켜서 보면 그 사람이 커서 문동은한테 복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문동은의 또 다른 누군가가 문동은에 펴있던 사람이 그 딸에게 또 복수를 하고, 이런 게 그 사실 그 법이 없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동은이 결국에 그 기대하는 바가 무언지, 그러니까 문동은이 뭐 그 복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교사도 되고 뭐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지만, 그래도 문동은이 이 복수를 위해서 기대고 있는 단 하나의 어떤 힘은 공공의 도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선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문동은의 복수는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동은이 하는 모든 협박들이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공적으로 이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지? 이 질문에 닿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선하고 누구나 문동은의 스토리를 안다면 문동은의 편을 드는데 사회는 왜 이렇게 부조리한 거지? 이 괴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권일님 좀 어땠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서사는 그냥 서사일 뿐인 것 같고 현실의 논리는 따로 있고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면서도 이 서사를 그냥 소비하고 즐기고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근대법의 원리들 알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는 그런 응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몽테크리스토 맥작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적 복수의 판타지를 즐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사람들의 향유를 잘 보여주는 게 뭐 정신분석학이라고 생각해요. 뭐 락강이라든가 지적이 주로 얘기하는 왜 사람들은 그게 틀린 걸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소비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정신분석 같은 데서 잘 해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사적 복수의 테마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그 규범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변주되거나 반복될 수밖에 없고 네. 뭐 이 글로리가 잘 그것을 재현하든 아니든 간에 계속해서 이런 식의 논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서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네. 제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이제 서사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마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지만 재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람들의 소비도 분리되어 있고 실제의 현실과 이 서사는 완전히 별개의 논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 연결시키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서사는 정말로 서사일 뿐이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이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 글로리는 거기에 어떤 참조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네. 오전인가 어젯밤인가 남규님이 링크해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로리에 대한 리뷰 같은 글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그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는 건 결국은 복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피해자는 복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글로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여기서는 네. 계급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너무나 악랄한 글자 그대로 악의로 가득 차 있는 박연진이라는 존재와 그 주변 사람들인데 사실 실제로 벌어진 학교 폭력은 그렇게 명확하게 악이 드러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쌍방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 폭력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 악이 실제로 박연진과 같은 악인 경우는 저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애매한 회색지대와 같은 그런 것들도 폭력이거든요, 분명히. 네, 네. 그 회색지대의 폭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도의 차이를 잘 가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들을 잘 사회로 복귀시키고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이런 선명한 복수와는 전혀 별개의 논리, 전혀 별개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되는 과정이지 이런 서사를 통해서는 전혀 우리가 뭔가 참조될 것들을 갖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님, 저도 그 드라마에서 자꾸 교훈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 공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포츠가 전쟁의 은유라고 권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치열하게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일종의 뭐 대리만족을 푸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드라마나 이 어떤 대중문화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막 비장하게 싸워야지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드라마는 사실 현실의 시뮬레이션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문동훈한테도 이입해보고 박연진한테도 이입해보고 내가 저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드라마는 현실과 그 스포츠보다는 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직접적인 교훈을 얻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문동훈에게 이입하는 그 선하다고 믿는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웠어요.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다들 문동훈처럼 행동하겠네? 복수의 미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동훈의 복수가 정말로 그렇게 송혜교가 하는 것처럼 우아하고 뭐 아름답고 통쾌하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드라마가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피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복수를 시작하기 전 단계의 어떤 피해자 자체, 피해를 어떻게 당하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에 이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미학의 어떤 최종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의 단계, 복수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는 감정을 이입해서 거기에 갔을 때 모두가 이제 그 복수하는 것이 옳다,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입장에서 아까 학적 복수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면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에 크게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는 사적 복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 사적 복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전에 폭력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피해자의 폭력, 피해자가 당한 폭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거리두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그동안 이제 피해자의 폭력을 보여주는 방식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가해자의 뭐 신상도 밝히지 않고 또 피해자의 신상도 밝히지 않고 실제로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도 적나라하게 밝히지 않는 일정한 거리를 계속 두는 것이었는데
이 작가 김은숙 작가는 그 거리를 순식간에 좁혀서 네.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들 일종의 계몽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통을 적나라하게 포르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 고통 그 자체를 사람들이 즐기지 않게끔 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괴롭지만 계속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그 윤리, 고통을 보여주는 윤리는 분명히 이 드라마에 있는 것 같고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학교폭력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참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 그러니까 사적 복수라는 측면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드라마는 사실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시대적 배경 자체가 2004년이기도 하고 그때와 지금의 학폭의 양상은 또 많이 다르죠. 네,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권일님 얘기하는데 좀 받아서 이게 늘 저널리스트로서 되게 고민이에요. 이게 현실은 정말 지옥인데 그 현실을 어느 정도까지 이 언론에 묘사할 것인가가 대단히 좀 고민스럽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 2019년에 그때 이제 제가 그 사건 팀장을 하면서 했던 그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라고 하는 요양원 내에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기자가 체험을 해서 현장을 묘사했던 그 기록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 정말 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노년의 마지막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잔혹할 정도로 세밀하고 아주 뭐랄까요, 좀 자세하게 묘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본 몇몇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약간 불편해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요양원을 그렇게 묘사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부모를 보내야 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늘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의 공공성을 이 요양원 시스템 안에 도입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그 행복한 노년을 맞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기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자고 보여준 건데 그 지금의 현실이 당장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럼 당장의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딜레마가 늘 빠져 있어서 저널리스트로서는 그게 좀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거는 그 현실은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진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 더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을 약간 선정적이다라고 묘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널리즘의 윤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좀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지금 학교폭력의 현재의 관점. 그러니까 이제 2004년에 이 더 글로리가 묘사하고 있는 그 현상과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에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언론 보도도 지금의 현실을 전체를 다 조망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서울신문에서 이제 한 달 전에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하는 학폭이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우학 그걸 가지고 하는 네네네네. 그 학교폭력의 그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을 좀 묘사한 기획 시리즈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폭력이 뭐 계속 뭐 지속돼 왔지만 지금 학교폭력이 지금처럼 학폭위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는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11년쯤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학교 폭력들의 상황들을 좀 묘사를 해보니까 2020년부터 이제 올해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있는 초중고에서 벌어진 학폭 심의 2,500건 정도를 이제 이 기사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학폭의 일상화라고 해요. 어떤 친구들이 그 문동훈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피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인 피해 사례이고 대부분의 피해들이 어떤 거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들이 약간 감정적으로 좀 거기서 싸우고 욕설을 내뱉고 이게 다 지금 학폭위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누군가가 이제 학폭의 어떤 그런 그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학폭에 올라가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모들이 막 변호사까지 또 재력이 되는 부모들이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학폭위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이 가해자의 어떤 그런 빨간 줄이 이 학생 기록부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어쨌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도구로 피해자도
이 가해자에게 학폭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맞학폭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가면은 누가 이제 폭력을 저질렀다 하면 쌍방폭력으로 이제 서로 고소하는 것처럼 이게 학폭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우 이제 미미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감정적으로 싸움들은 과거에 교육적으로 야 너랑 교사가 불러놓고 A랑 B 학생 두 명의 사이에서 너네 둘이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감정을 건드려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면 지금 이런 방식이 다 사라지고 다 학폭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 과잉된 학폭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일상화되어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제도가 과잉이 됨으로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계급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가해자들의 진정한 반성이나 뭐 성찰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방식만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도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제도가 되면 그 제도가 사실은 현실을 삼켜버리고 현실을 해결하기보다는 제도가 이제 제도를 다시 불러내고 자꾸만 이제 제도만 생겨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정작 해결하지 못하는 네. 그 제도를 또 활용해서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딜레마인 것 같고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사실 뭐 학폭이 이런 거 없었죠. 뭐 X세대들 다 알겠지만 저희 그냥 야만 그 자체. 네. 90년대에 특히 이제 저는 지방에 부산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남고를 다녔는데 거기는 그냥 지옥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라기보다는 그냥 정글 같은 그런 곳이었고 교사들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교사들이 학생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학생들끼리 싸움이 오히려 없었던 교사들이 사실은 막 무슨 거의 조폭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조폭 같은 교사들한테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힘이 없는 그 정도의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생끼리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중학교 1, 2학년 이후로는 사실은 경험한 적도 없어요.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폭이라는 것이 한 10년 전에 생겼다고 들었는데 2012년 그때 생겼을 때 이 제도가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생들끼리의 폭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약간 예상하기로는 이게 좀 많이 악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남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 남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밝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폭력이나 갈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도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화적인 측면 혹은 입시라는 현실 이런 것들이 같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그 말씀처럼 얼마나 우수한 그 방지 그 체계를 만들어 놓느냐, 설계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이 폭력을 바라보는 그냥 사회의 감수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군대 폭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X세대가 겪었던 그런 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지를 했을 때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말이 돼? 라는 공분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내부적인 시스템이 잘 정비돼서 나오는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전반적인 폭력의 감수성이 훨씬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글로리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연진이 형사한테 뭔가를 부탁하니까 연진아 지금 18년 전이랑 세상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 그때보다는 사회가 더 많이 밝아졌고 더 많이 그런 부조리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좋은 시스템을 연구하고 만든 공로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폭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나아진 것. 그러니까 너무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혹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거기 매몰돼서 보다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의
부분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역시 또 부분적인 부분일 거고 이 학폭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학교폭력을 제어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다만 이제 이 제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자체가 아예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여성에 대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오고 가던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다라는 감수성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유하게 된 거죠. 사회 전체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감수성이 민감해졌고 그 민감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넌 너무 민감해. 뭐 그런 것까지 뭐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폭력에 대한 합의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애들 싸움인데 누가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폭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완벽한 합의는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인 마지노선 같은 것들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학폭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명확하고 또 장점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 학폭위에서 다루어져 왔던, 쌓여왔던, 축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심각한 폭력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어느 정도 좀 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학폭위가 가지는 순기능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정말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문동은의 시대처럼 어떤 시스템도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놓인 것보다는 더 민감하고 더 과잉된 시스템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어떻게든 많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도 100명 중에 1명의 정말 극단적인 피해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시스템에 응할 수 있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편인데 다만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자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애자 이런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경을 지금 없애자. 변호사 시험 로스쿨이 문제가 있으니까 변호사 시험을 없애자. 사법고시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뭔가 제도에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역시 아니야. 우리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돼. 이런 극단적인 해결 방식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위성정당 망했으니까 소선거구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저 한 가지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특히나 이제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장애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장들 내지는 교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장애인 뭔가 뭐 인권 연수 이런 거에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시스템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시스템이 뭐냐면 행위자의 종합이죠. 그렇죠. 그걸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그 제도가 행위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도는 하나의 길이지 그 길대로 행위자가 가지 않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제도는 자꾸 있고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는데 왜 계속 장애인이 차별되고 특수학교에서 애가 맞고 캐비닛 안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 이분들이 어느샌가부터 진짜로 왜일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전제는 행위자의 의지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진짜로 당신들이 돌보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삶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비장애 아이들이 언젠가 장애인의 부모가 됐을 때 자기 삶과 자기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의지와 믿음의 영역에 분명히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겹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복수는 응징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응징에 대한 얘기만큼 회생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까? 이 폭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있나? 라고 하면 아직 거기까지에 대한 고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징의 테마라면 제발 이 시즌2에서는 회생의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김 작가에게 그런 걸 바라는 거는 좀 무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네네네. 저기 뭐 3월이 안 됐으니까 맞아요. 일말의 기대를. 네. 저는 회생의 방식에 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문동은이 만약에 그 복수를 통해서 뭐 일상을 회복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회복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수의 스펙타클에 열광하지만 그런 피해자들이 모두 문동은 같은 스펙타클한 복수를 꿈꾸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은 문동은식의 회복보다는 조용한 회복을 훨씬 더 희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동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내 동은아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힘내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동은처럼 힘내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초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렇게 문동은 같이 힘을 내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떤 사회의 그 방향, 그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문동은에게 그 사람들이 그 극중 그 조력자들이 이입을 하고 조력자로 그 나서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몸에 있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때 참 사회가 무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냈을 때 내가 널 위해서 뭐 누구든 죽여줄게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 즉각 뭔가 문동은이 뭘 하지 않아도 문동은의 그 받은 피해가 공적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사회가 저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다들 이걸 심지어 양호 선생님조차도 무기력하게 나중에 학교에서 조용히 잘리고 나서 내가 사적으로 널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회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초에 중꺾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고, 문동은은 뭔가 마음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20대 30대로 온전히 그 자기 복수를 하나만을 위해서 바친 삶이잖아요. 중꺾마의 화신이죠. 중꺾마의 화신이잖아요,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픽션, 서사에 밖에 등장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초인, 글자 그대로 초인 같은 사람. 실제 피해자들은 이제 학교를 떠나서 그냥 다시 일상을 그렇죠. 실제 피해자들은 전학을 가거나 계속 떠돌아다니거나 피해 다니거나. 그렇지만 그 가해자들이 이제 막 계속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거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터졌던 게 2021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꺾이고 몸이 꺾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쉘터, 그런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력 장치들을 만드는 것인 것이지, 꺾이지 않는 한 사람, 그 초인 같은 사람의 복수를 응원해주고 막 거기 열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시식 말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 쉘터를 종교가 합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종교들이 많이 하죠. 교회를 그렇게 이제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구원받고. 근데 또 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도 또 따돌림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는 훨씬 더 강력한 그 어떤 규범, 뭐라고 해야 될까, 도덕이 존재하니까 그래도 좀 낫다는 느낌이 나요. 종교가 이렇게 예전에는 젊을 때는 종교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할 수 없는 어떤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종교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존재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F식 말하기 같은 거 아닐까요? F. MBTI F. 상처. 뭔 얘기인가 했네. 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MBTI로 어떻게 그래. 상처를 봤을 때 이제 그 조력자들이 같이 해결해 줄게, 살인을 내가 해줄게 하는 그 T식 말하기가 아니라 상처를 내가 돌봐줄게라는 어떤 F식 말하기가 유해한 측면이 있는 거죠. 종교에서 해주는 그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런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넷플릭스의 조용한 희망이라는 시리즈 혹시 네, 이게 복수의 플롯이라면 그거 회생의 플롯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에 관련된 시리즈고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어떻게 정말 밑바닥에서 똑같아요. 문동은이랑 하는 일은 비슷한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글쓰기를 발견하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스포츠 얘기로 좀 넘어와서 여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방관자들, 그러니까 제3자로서의 태도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안우진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제 가장 공을 잘 던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했던 그 이력이 있어서 이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논란이 됐던 거는 뭐 3, 4년 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WBC라고 하는 이제 국가대항전이 곧 열리게 되는데, 이 친구가 대표팀에 뽑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싹 사라지고 이제 뽑히지 않게 됐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근에 추신수 선수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약간 좀 안우진 선수를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렇게 잘못은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용서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온갖 커뮤니티가 이제 다 난리가 나고. 베스트 댓글이 그거였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안우진 옹호 글을 추신 선수가 올리니까 베스트 댓글이 내가 보고 빵 터졌는데, 역시 미국에서 음주운전하고 경찰한테 뇌물을 주려고 했던 놈의 한 얘기답다. 아니, 그 댓글을 예상을 못한 추신수가 너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대세는 지금 추신수를 막 비판하는 그런 대세가 더 강한데, 근데 여전히 야구에 되게 몰입한 사람들은 일부는 이렇게 추신수의 발언에 또 동조하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스포츠가 능력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능력만 쓰면 다. 네. 아니, 근데 안우진이 뭐 선수 은퇴를 했어요, 뭘 했어요? 국가대표만 하지 말라는 건데 뭐 그렇게 이런 게 많다고. 저는 추신수의 그 발언이 그런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누군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 그 정도 페널티를 그 정도 페널티를 받았으면 이제는 좀 복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뭐 제안 정도 저는 하나의 의견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신수는 그 의견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한국 야구계 전반을 어떤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거기 추신수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죄송해야 되죠. 전에 조국 사태 때 자녀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팬덤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성적표를 위조해서 야 이거 봐라, 얘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이렇게 잘했던 애다 막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이런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원래 공부 잘하는 애였으니까 그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거든요. 반대쪽에서도 똑같아요. 나경원 이렇게 자녀들 입시 문제 불거지니까 그쪽에서 또 나경원 성적표 이준석이 그랬죠. 야, 나경원 딸은 미국에서 1등 했대?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정서가 추신수의 정서랑 사실 같다고 보거든요. 추신수가 안우진이라는 사람을 피해를 회복해야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는 얘가 공을 잘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서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데 이런 인재를 우리가 썩혀서 되겠는, 다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과오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능력주의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는 거의 동조해. 야, 우리한테 이 정도 되는 투수가 어딨어. 이 정도 되면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서. 여기에 호소할 수 있다는 그 당당함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참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해볼 포인트들이 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주의적인 포인트가 좀 있긴 한데, 그나마 저는 추신수 선수 발언, 아까 주식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말은 안 썼으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게 용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3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안우진이라고 하는 그 선수에게 피해를 당한 또 한두 명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4명인데 4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이제 안우진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고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1명은 여전히 그 합의에 응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그 피해자가 있고 그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피해자 1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용서를 얘기하고 왜 용서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피해자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말살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이야기의 도입에서 이제 여전히 한국 사회가 피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피해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좀 서투르는 측면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서 이제 드라마가 가진 미덕이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문제 이게 사적 복수로 가는 거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 그건 우리가 성폭력 피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자체를 평가하는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으로 또 훈련되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학교폭력하고 성폭력하고 그냥 폭력이에 다 모든 폭력의 상황에서 앞에 뭐가 달려있느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 폭력으로 봐야 되는 문제에서 본다면 좀 더 피해자적인 어떤 그런 인지성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주세요. 안 됩니다. 이런 문화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사면하는 자들이 다 범죄자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런 사회적 강자들, 특히 슈퍼갑 같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다 용서해주고 너는 삼성이니까, 너는 재벌이니까,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뭐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뭘 잘하니까 그런 논리로 다 용서를 해준 그 세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사람들이 지금 추인수 같은 논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뭐 그런 가해를 해도 딴 거 잘하니까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관점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아무나 사면해주고 대통령들이 뭐 자기 정치적 논리로 사면해주고 이런 것들을 없애야죠, 사실은. 네. 따지고 보면 친일파든 한국에서 친일파든 반일파든 능력주의에서는 다 한 몸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다 써야 되고 능력이 있으면 다 용서가 되고 그런 방식의 원칙 없는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런 기준도 없는 용서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만연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히 원칙 없이 용서를 얘기하고 뭐 그런 치유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끊어낼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제 피해자에 공감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들이 있을까요? 예,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죠? 네. 더 글로리로 시작해서 학교 폭력의 문제, 그리고 학교 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근절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후적인 어떤 그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고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드라마가 모든 것은 아니어도 드라마가 하나의 계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론을 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라마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현실은 드라마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종종 추천해 주십시오. 네. 드라마 덕분에 8회를 아주 그냥 정주행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